미국의 대형 금융 큰손들의 종사자 수, 그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테더라는 코인을 발행한 곳에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리플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시가총액이 200조고 그 정도의 이익이 나고, 지금의 알트코인도 결국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백인 레거시들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알트코인을 키울까를 생각해보면, 리플을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결제에 대한 부분, 송금에 대한 부분, 기술적으로 유틸리티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뭐 SBI라든지 아니면 뭐 산탄데르라든지. 리플이 중간에 있는 많은 유통체계들을 허물 수 있는 매우 무서운 키워드를 던지기는 했어요. 해외 송금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사례거든요. 리플이 10년 동안 증명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주요 특징과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저는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화폐 전쟁의 시각으로 저는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다주는 효용, 그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부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현대 화폐 이론의 관점을 조금 더 투영하고 여기에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어떤 미국 주도의 어떤 생태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기업들의 어떤 국가들의 어떤 움직임들, 그 속에서 저는 코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인의 태생 자체가 일종의 아나키즘의 속성을 띠고 있어요. 탈중앙이라는 게 결국 제도와 어떤 레거시부터 탈피하고 거기서 효용을 만들어내고 그게 결국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부터 출발을 한 건데, 비트코인 백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사실은 영국에 있는 신문을 사실 제일 먼저 그 백서에 올렸는데, 아직도 누가 만든지를 모르지만 결국은 현대 금융시장에 대한 강한 조롱이 결국 비트코인을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됐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코인 시장의 초기에 있었던 아나키스트들은 말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그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던 전통 금융사업자들이 키워놓은 시장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현타가 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코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왔다는 것도 알겠어. 다만 어마어마한 부가 코인에 몰리고 있어.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본시장 안에서 이미 코인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시장의 규모가 엄청난 상황이고, 이거를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과 자산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평가하면 조금은 안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기업을 볼 때 뭐 PER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PBR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PS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멀티플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코인은 사실 되게 애매하죠. 리플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시가총액이 200조고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더 많이 나와요. 그럼 리플이라는 기업에 그 정도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그 정도의 이익이 나고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 말씀을 또 드릴 게,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또는 블랙록 같은 미국의 대형 금융 큰손들의 종사자 수, 그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곳에 인당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테더의 직원수는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아요. 거의 블랙록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의 규모인데 지금 이익은 결국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결국 코인을 이런 시각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돈을 벌어주는 곳들도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즉 과거의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일단 거기서부터 탈피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를 읽고 앞으로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 과거의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알트코인은 저는 기술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한 거랑 좀 다른 이슈인데,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일종의 디지털 금이라고 주창하는 세력들, 그런 분들의 결국 핵심은 이게 금으로서의 어떤 일종의 희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건데, 인류 역사상 금만큼 오랫동안 가치를 보존한 자산이 없었어요. 그러면 계속 금을 사면 되는데 왜 굳이 금을 안 사고 비트코인을 살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 분명히 비트코인을 사야만 하는 사례가 있고, 비트코인을 모아야 이득인 정치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알트코인은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성장해 나가면서 일종의 아류로 성장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의 전망은 과거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왜냐? 이 알트코인을 키우는 주체가 드디어 확실한 색깔을 띠고 있게 됐어요. 비트코인을 과거에는 아나키스트들이 모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지금의 알트코인도 결국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미국의 우수한 대학을 나온 일종의 백인 레거시들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 알트코인의 판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알트코인을 키울까를 생각해보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서 정말 대학 학비도 매우 비싸잖아요. 솔라나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라나라는 코인이 탐욕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많은 코인을 양산할 수 있는 유틸리티적인 효용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전 그것보다 미국인들이 코인 유동성을 빠르게 전 세계에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솔라나의 가치인 거고, 리플을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리플도 저는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결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송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미 리플이 기술적으로 유틸리티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뭐 SBI라든지 아니면 뭐 산탄데르라든지 유럽과 미국에 있는 주요 금융사들이 리플의 레저 체인을 쓰고 있다?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리플이 유틸리티적으로 금융혁신을 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리플이 보여줘 왔고, 가장 중요한 건 리플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필 또 다 백인, 또 미국에 있는 기득권,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관점, 달러 패권의 관점, 미국의 빅테크 관점, 미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주도하는 어떤 새로운 자본시장의 판의 관점에 접근을 해야지, 리플이 다른 결제수단보다 뛰어나다, 리플이 기술적으로 매우 효용이 있다, 그리고 리플이 은행과 금융을 이미 송금시장 혁신하고 있다, 그게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리플을 키우면 미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리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과거의 규제는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일종의 그림자 규제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자 규제라는 건 드러나지 않는 규제죠. 왜냐면 이 화폐 경제를 흔들 수 있을 만한, 정말 화폐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렇게 젊은 IT 종사자들에게 각광받고 추앙받고 실제로 여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10년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즉 지난 10년간의 규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지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대놓고 할 수가 없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일종의 간을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규제는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부터의 규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간보기가 끝난 상태에서 나오는 규제예요. 일종의 고속도로인 거죠. 자동차가 어떻게 보급됐느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 영역인데, 생각보다 자동차 보험이 먼저 나오면서 자동차가 빠르게 보급이 됐어요. 자동차가 초기에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그거에 대해서 괴물이다, 저거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부유층들 사이에서 사고가 나도 그거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됐거든요. 지금의 규제는 자동차 보험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코인 시장의 규제는 코인 대중화, 나아가서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산업계, 정치계, 금융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될 거예요. 미중의 관세전쟁, 화폐전쟁, 그리고 미국 빅테크가 중국 빅테크에게 대항해야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쫓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보면은 결국 그 밑단에는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고 장악해 나가느냐,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법한 확실한 킬러 서비스와 도구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유틸리티를 줘야 되는데, 현재 화폐 경제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보상이죠. 그런 보상을 매우 빠르게 줄 수 있는 게 코인인 것 같아요. 앞서 리플 얘기를 하셨는데, 리플이 중간에 있는 많은 유통 체계들을 허물 수 있는 매우 무서운 키워드를 던지기는 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돈을 송금할 때는 이미 많은 수수료라든지 또는 중간에 많은 매개들이 존재하죠. 근데 이런 결제 시장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과 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도구거든요. 해외 송금할 때 생각보다 은행들이 떼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사례거든요, 리플이. 전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매우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무역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걸 깨려고 하고 있고요. 그 양극단의 경쟁에서 코인이 너무 적극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이미 그 효용과 가치는 10년 동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전 앞으로 코인 시장의 규제가 이런 것들의 판을 훨씬 더 키울 것이라고 보고, 우린 매우 규제를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파이와 NFT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다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NFT도, 디파이도, 코인도, STO도, 토큰 증권도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온체인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체인 자산과 오프라인 자산을 구별하는 아주 기술적 이슈는 매우 심플하죠. 블록체인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분산 원장을 사용해서 위변조 위험이 없고 정말 투명하게 서비스를 효용을 극대화하고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들 기술을 없이도 가능하게 할 것이냐인 건데, 그런 자산 거래가 너무 많은 곳들에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디파이, NFT, STO 많은 이름으로 사실은 불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미 앞으로 전 이미 지금 되게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규제 이슈, 이걸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건데, 보험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등장하고 편리함을 넘어서 지금 자동차가 필수제 넘어서 사치제까지 진화를 했죠. 이제는 코인도 필수제를 넘어 사치제로 진화하는 사례가 나올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 NFT를 보면 뭐 유명한 그림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계층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입장권 형태로 쓰였던 것 같아요. 미국도, 뭐 우리나라도 싸이의 피네이션이라는 NFT
NFT가 있죠. 그리고 우리 그 젊은 친구들 그 운동장에 가서 워터쇼 하잖아요. 물총 쏘고 그런 것들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는 입장권 같은 경우는 NFT를 시도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초기 자동차의 출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보다 부유층들의 사치제 거래에 굉장히 많은 중간 마진 요소가 있어요. 골프장이라든지 명품 거래라든지 하다못해 백화점 VIP 멤버십 거래라든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더 투명한 시장의 거래를 분명히 필요로 할 겁니다. 코인이 필수제를 넘어 사치제로 진화하는 거죠. 포르쉐도 마티즈도 어차피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거는 똑같습니다. 시간의 차이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다 100km 제한 속도가 걸려 있잖아요. 하지만 포르쉐, 람보르기니 원하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블록체인 자산 시장도 람보르기니 같은 사례가 있을 것이고 마티즈나 아니면 정말 경차 같은 사례도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온체인 자산들이 등장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법한 그런 것들이 정말 큰 산업 생태계를 이뤄낼 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규제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과거에는 막연한 이슈, 당국자들이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 즉 그림자 규제가 힘들었다 하면 지금은 규제가 좀 빠르게 도입돼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일단 자본 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을 담는 그릇으로 코인은 진화했고 현 시점에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아직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룰이 조금 막연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일단 시작을 했어요. 미국이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따라가야 될 텐데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 그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의 모든 나라들 정책 입안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코인 규제를 확 풀어서 이 시장이 대중화됐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이 기업이라든지 투자자들에게 큰 리스크를 안겨다 주는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코인을 발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유동성을 크게 담고 있는 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삼성전자를 살까요? 아마 삼성코인을 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동대문 의류시장에 이미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쓰고 있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환율 매우 중요하죠. 우린 지금 정책적으로 환율을 관리하는 나라예요. IMF라는 굉장히 큰 쇼크를 겪었고 정책이 반영된 환율과 업비트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테더의 환율이 조금은 달라요. 그게 무슨 의미냐? 당국이 개입하지 않은 환율은 스테이블 코인에서 볼 수 있는 환율인 거고 당국이 개입한 환율은 은행에서 거래하는 환전 환율인 거예요. 이게 전 리스크라고 봐요. 지금 기업들도 이 시장을 영위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룰이 없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룰이 없고 이 룰을 만들고 싶은데 모두가 불안한 상태예요. 미국만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전 분명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중국도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금은 잔뜩 사놨는데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저는 중국 이슈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이슈가 있죠. 미국은 비트코인을 거듭 모으고 있고 이제는 전략자산화 이슈까지 등장을 했고 미국의 주요 알트코인 사업자들을 다 미국의 본사를 두게 하고 미국의 훌륭한 청년들을 그쪽으로 취직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리스크는 정말 미국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생태계를 키우고 우리도 우리 쪽의 인재들을 잡아두고 우리도 우리 쪽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을 디지털 생태계에서 키워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미국을 쫓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고민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이건 누구의 책임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럼 뭐야 우리는 왜 안 쫓아가? 우리 왜 룰을 안 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럽 이슈도 봐야 되고요. 일본도 봐야 돼요. 다른 나라가 선진적인 상황을 다 만들어서 구축해서 우리가 후진국이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화코인 거래시장 전 세계 3위고요. 만약에 혹자들이 말하는 대로 선진시장에서 룰이 제대로 세팅돼 있으면 유럽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들 주식 안 하고 다 코인 할 겁니다. 그들도 의문을 갖고 있고 두려워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 주도의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시간이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빠른데요. 그렇다면 AI는 부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까요? 네, 사실 게임 산업 얘기를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군과 AI를 잘 활용하지 않는 기업군은 단순히 어떤 개발에서의 이슈, 서비스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결국 롱런, 소비자에게 오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출시를 해서 이 게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제품 수명 주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PLC라고. 과거보다 확실히 좀 짧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AI가 들어가면 이게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게임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계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소비의 과정에서 AI가 저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지금 AI를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업들, 미국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AI를 사용하면서 사실 유통단에서의 물류 비용을 많이 줄여냈어요. 미국에 있는 월마트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쿠팡이나 CJ 대한통운 같은 물류회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이익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EP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상장주들 실적 발표 시즌인데 AI를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가지고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AI를 쓰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 중에 이제 K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KT가 이제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났는데 직원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자르고 있어요.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기업 출신이고 KT라는 곳이 일단 시작부터가 국가에서 시작한 국영통신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통신 서비스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부의 흐름이라기보다 또는 어떤 기업의 멀티플 확장, EPS 관점에서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직결될 것이다. 특히 AI가 자본과 노동의 역할을 지금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AI를 적극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결국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AI가 돈을 버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체크하는 게 일단 가장 보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일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사실은 AI를 제대로 쓰고 있는 기업이 어디고 그 기업들이 자신들의 체급에 맞게 AI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과하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지 과하게 비용을 쓰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과도기라서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AI를 제대로 쓰고 있는 기업들을 실적 발표를 매번 트래킹하면서 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 우리 일단 정말 생활인 일반적으로 대중의 시각에서 AI를 바라보자면 저는 이미 우리가 투자시장 전반에서 AI가 기업 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별개로 우리 주식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코인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그런 것들도 투자로서 지금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 그런 것들을 AI에 위탁해서 하는 케이스들 이미 나오고 있어요. 국내 대표적인 증권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AI를 이미 지금 투자 상품 추천이나 개인화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일종의 일방향적인 경제 채널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투자에 대한 감을 키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AI에 위탁하는 것도 저는 지금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 차원에서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자면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AI를 생각보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안 이슈라든지 또는 아직 AI에 대해서 특히 중견급 이상 또는 아직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산업군 섹터에서는 AI에 대해서 상사가 아직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최소한 그냥 문답식 정도로 호기심을 충족하는 정도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PPT를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주요 이슈들, 뉴스들을 내가 직접 번역을 해서 이걸 AI로 내가 통계를 내보는 것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나 그런 것들을 내가 AI에 직접 넣어보면서 결론을 한번 도출해보는 것 또 하나 그냥 맛집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기호적인 부분 여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추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그 추천이 나에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호의 데이터들을 AI에 맡기면서 나와 AI가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AI를 직접 나에 맞게 고도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유료 서비스들 중에서 이미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I와 친해져 보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일과 별개로 어떤 나의 흥미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도 한번 해봄직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하다한 거를 말하는 건 저도 좀 부담스럽고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권사 모바일의 MTS에 내가 직접 구매한 주식을 검색해서 보면 예전에는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매수 매도의 주체를 그냥 우리가 분석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AI로 어느 정도의 트렌드와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실제로 메인 화면에 많이 UI적으로 노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걸 흘리지 말고 하나하나 내가 데이터를 직접 체크를 하고 정립해 보면서 일종의 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거죠. 증권사 앱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그걸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내가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서비스들 안에서의 AI부터 일단 찾아서 보는 게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것들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AI가 부를 창출하는 것은 알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에서조차 사실은 그런 것들에 소외된 분들이 많은데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주변 환경의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AI가 되게 한 5년 전만 해도 머나먼 일이었잖아요. 뭐 일부 병원이나 일부 IT 기업들은 일부 메이저 금융사들만 AI를 썼는데 지금은 누구나 구글 플레이나 네이버로 검색해도 AI를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의 대중적 허들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더 낮아질 거예요. 비용적인 부담은 더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더 빠르게 우리가 AI를 보급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재미난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출시된 지 꽤 오래돼서 뭐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과거의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틀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게 어떤 개인의 어떤 수준, 역량, 차이, 내가 어떻게 조준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컨트롤을 잘해서 이걸 치킨을 먹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AI가 나의 실력을 키워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게임을 잘 못해도 내 수준에 맞는 AI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크래프톤이라는 개발사에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게임을 못해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내가 게임을 잘하든 잘 못하든 상관없는 이슈인 거잖아요. AI는 모든 사람이 즐기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거는 개인의 능력과 어떤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모두가 AI를 쓸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 AI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AI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AI를 상용화라고 말하는 부분도 되게 UI, UX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면 이게 AI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비스처럼 써야 되거든요.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뱅크처럼 우리가 정말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서비스여야 하는데 챗GPT가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챗GPT를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챗GPT를 검색해서 써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내가 광화문까지 갈 때 가장 빠르게 가는 법을 과거에는 네이버로 검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챗GPT를 검색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챗GPT가 유료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더 효율화되고 고도화된 형태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뭐 3만원, 5만원, 10만원씩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올해 대중화된 서비스를 연내 내놓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매우 어려운 얘기예요. AI를 대중화시킨다는 건. 근데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카카오 택시 저녁 11시에 퇴근하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0원을 내고 블루를 부를까? 돈이 많은 분들은 만원, 2만원을 더 웃돈을 얹어서 블랙을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이 없는 분들은 계속 불러도 끝까지 택시가 안 오니까 30분 부르다가 그냥 버스랑 다른 형태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내가 카카오의 에이전트를 부르고 나 1시간 안에 집에 가고 싶어. 적당한 방법을 찾아줘. 아니면 나 1, 2만 원 정도 돈을 쓸 테니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 아니면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기다린다고 집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에 대한 답을 매우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답변해 줄 거고 이게 머나먼 일이 아니라 연내에 나올 겁니다. 즉 우리가 AI를 정말 너 대중화적인 형태로 쓸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AI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올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개인이 부를 쌓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부를 쌓는다라는 점은 뭐 사실 저도 뭐 부자가 아니라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자들을 만나면 사실 같은 이야기들은 하세요. 매우 부지런하시고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저것 때문에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내일이 되게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일례로 요즘 새로 나오는 걸그룹 노래를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열린 자세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전 디지털 시대에 상대적으로 부를 조금 더 빨리 쌓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이것도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그리고 그 미국 안에서 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적과 그들이 어떤 거를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호기심을 갖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분들 주변에 머물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시대거든요. SNS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인스타그램이 뭐 많은 부작용을 낳는 소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을 만한 채널들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X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호흡과 소통의 채널을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나쁜 점만 우리가 들춰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맞이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네, 뭐 앞서 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부와 가까워지자라는 거예요.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저도 개발자가 아니고 모두가 우리가 사실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I를 되게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AI 서비스를 써보는 것부터, 그리고 AI가 적용된 서비스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한 번쯤 눌러보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AI 기업에 내가 종사할 수 있어? 내가 그 기업에 취직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부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좀 놓아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극화 속에서 내가 저 직종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패배주의적인 시각으로 놓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요즘 정말 큰 기업들 내지는 돈이 많이 도는 섹터의 산업군들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은 그 패배주의에 탈피하는 것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당연한 지원과 복지가 뒤따라야 되는 거는 AI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겠지만,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부터 해보자라는 말씀을 꼭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AI가 고소득 직업도 대체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한 일이고 실제 이미 현장에서는 많이 체감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 국내 이제 굴지의 대기업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이제 대졸 초임을 직접 채용을 하거나 그런 형태가 이제 많이 줄었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해서 뽑는다라기보다는 ESG나 아니면 어떤 국가적인 정책의 이제 그런 보폭을 맞추기 위한 채용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산업계에서 인간의 노동을 조금 많이 효율화하는, 특히 인간의 단순 노동이라든지 어떤 산업, 사실은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거의 모든 산업단에서 마찬가지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런 기술적인 툴들, 그 툴들을 담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이미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고, 기업용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면서 특히 미국의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상품들이 이미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신규 채용이라는 부분이 많이 사라졌고, 기존의 인력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했던 노동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종속적인 이유였다면, 지금은 대부분이 대체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서류 작업하는 과정들, 이미 굉장히 많은 AI 툴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호기심으로 일종의 문답형으로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들, 챗GPT가 대표적인 케이스일 텐데, 그런 형태를 넘어서서 데이터가 외부에 반출되지 않는 기업 안에서만 쓸 수 있는 AI 툴들이 이미 보급을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고도화를 이뤄내고 있고, 심지어 비용마저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기업 단에서만 보통 알 수 있는데, 이제는 저는 100인 이하, 50인 이하 중소기업들까지도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와 세무사와 이런 이제 전문직들의 일종의 화이트 칼라 직군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변화를 갖고 있나를 보면, 인사이트가 있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쪽에 있는 전문 직군들이 사실 당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난리이느냐? 과거의 변호사 사무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4대 로펌, 5대 로펌, 대형 로펌들이 있죠. 근데 로펌 안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들을 보면 숫자적으로는 사실 변호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건을 수임하고 사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흐름을 보고, 또 하나는 기업 시장과 산업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더 공력을 쏟아야 되는가에 대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전문 인력을 뽑았던 게 이제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일종의 변호사가 아닌데 로펌을 운영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미 지금 AI로 대체가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건을 수임하기까지 그 산업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좀 저작권 이슈도 있고, 또 해외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법적 분쟁 이슈가 있어요. 그런 것들 트렌드를 과거에는 해외 기업이나 해외 어떤 그 법적인 사례들을 직접 찾아서 직접 손으로 리라이팅을 해서 내부에서 보고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AI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는 그런 전문 영역을 보조해주는 수단은 이제는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대부분 AI나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전문 직군의 숫자 자체가 줄거나 그들의 경쟁력을 위협을 가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일의 효율화를 AI가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 필요한 인력 자체는 매우 빠르게 줄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AI는 어떤 기준으로 특정 직업을 대체하고 어떤 직업은 살아남게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은 공무원분들이 하세요. 저도 금융이나 과방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진 않아요. 하지만
인간의 일을 어느 정도까지 대체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저는 100%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그 주체는 결국 인간이 돼야 될 것이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적인 부분, 또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산업계의 가장 큰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에 보면 이미 더 이상 채용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투자에 대해서도 효율을 느끼는 그런 경영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AI가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지자체와의 이슈 또는 정부와의 이슈,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억지로라기보다는 그런 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과 무관한 또는 어떤 배경적인 이슈 때문에 채용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을 사회적 기업, 착한 기업, 좋은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기업군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고, 그럼 이렇게 사람을 뽑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이거는 10명에서 할 일인데 어떤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40명을 뽑은 거죠. 그 기업은. 그럼 이 40명을 놀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 40명이 AI에 매우 익숙하고 테크 기술을 보조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재교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대기업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명 뽑아도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람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기업들이 있고, 그들에게 AI 툴을 빠르게 숙련을 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럼 결국은 어떤 직업이 살아남게 될 것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직업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저 직무적인 이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업을 다 없애고 AI가 대체하는 거는 정무적인 이슈 때문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의사 또는 우리 변호사나 대부분 직업 윤리가 존재하죠. AI의 기술은 결국 효용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개발이 될 거고, 거기에 윤리가 투입이 돼야 될 텐데 그건 결국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직무가 좀 더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직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업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해외 기업의 동향과 트렌드를 분석해서 사실 우리 정부 부처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 연구기관들이 이제 철마다 발표를 하고 그걸 실제 기업들이 반영을 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집계하는 건 AI가 가능할 텐데, 다만 그런 내밀한 정보까지 AI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습득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결국 사람의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렇다면 AI가 직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직무가 바뀔 수 있고 직업의 효율화를 가져다 준다면 사람의 가치가 더 어디서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고, AI를 협업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는 AI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먼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결국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사람과 얼마나 유대관계를 갖고 그쪽 직군에 있는 사람들과 그 시장과 얼마만큼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얼마나 열의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결국 AI를 협업의 도구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AI의 대체 가능성,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AI나 기술적인 이해도가 낮은데 그럼 나는 이 기업을 지망할 때 어떤 걸 나를 어필을 해야 될까? 기술이 결국은 모든 인간들을 굉장히 고퀄리티의 직능인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AI 때문에 인간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전에는 1000명 중에 1명 또는 10,000명 중에 1명이 열의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업에서 주목을 받았다면, 지금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10,000명, 10만 명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 기술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나도 AI 기술이 지금 접근 허들이 낮잖아요. 누구나 우수한 에이스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협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개인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는 라이센스가 있는 직업, 그리고 우리가 모두 선망하는 일종의 화이트 칼라의 고소득 직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먼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술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회적 합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 이 기술의 윤리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기술 성장을 막는 거의 유일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AGI라고 하죠. 정말 초거대 AI, 그리고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습득해서 거의 사람에 비등할 정도로 데이터를 쌓으면 정말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얼마나 무서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많은 이들이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죠. 결국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할 텐데,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국에서 18세기 산업혁명 때 러다이어트 운동이라고 있었죠. 기계가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것 같으니까 기계를 부셔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런 폭력적인 움직임까지도 일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 많은 직공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업을 종사했던 사람이 하는 일에 머물렀던 분들이 그 당시에 되게 안정적일 수 있었으나 기술이 등장하고 많은 부분이 대체가 됐죠. 근데 그렇다고 결국 우리가 사람의 일이 사라졌는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안정적인 직업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지금 당장 내다보고 예상하는 건 쉽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리고 기술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귀를 열어놓고 다수의 어떤 생활환경이나 라이프 스타일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 돈의 흐름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급여, 안정적인 소득,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이슈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이 필요하다는 건데, 결국 지금 현재 기술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돈의 흐름인 것 같거든요.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스터디가 조금 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로 80년대생이라 어느 대학을 가느냐, 우리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것들에 조금 안정적인 직업을 향하는 어떤 흐름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였는데, 저는 앞으로 그건 되게 크게 바뀔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다만 그렇다고 공부를 못 해야 되느냐, 영어 공부를 우리가 등한시해야 되냐,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학습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돈의 흐름, 그리고 어쨌든 많은 기술이 모여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의 트렌드를 보면 결국 그 나라에서 선망하는 직업들, 특히 선진 시장의 고령화 이슈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과 접목돼서 굉장히 다양한 트렌드와 어떤 수요를 만들어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직업이 분명히 현재는 안정적인 직업 내지는 선망하는 직업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 앞으로 크게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단 전문직, 막연하게 의사, 대기업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학위를 열중하고 스펙을 쌓는다라기보다는 돈이 어느 시장에 몰리고 있지, 그쪽 방면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지, 분명히 기술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치의 영역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를 직업으로 설명하기엔 되게 어려운 건데, 기술이 쓰이고 사용하고 범용적으로 확대하는 데까지의 사회적 합의가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직업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가장 유용하게 쓰고 계시는 AI 툴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툴 하나하나 소개하는 거는 사실 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충분히 많은 서비스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월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들의 퀄리티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 AI의 샘 얼트만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AI를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AI가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활용되는 그 순간의 모든 기회비용들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AI의 서비스들이 이제 정말 많아질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AI 에이전트를 각각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말씀을 더 드리면, 대학생들 PPT 많이 만들잖아요. 사실 기업에서도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은 유료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검색하시면 3에서 4만 원대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유료 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한두 번이라도 사용해 보면서 어떻게 이것들이 발전해 나가는지, 사실 저는 3개월 4개월 전과 대비해서 최근에 AI 에이전트들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튜버라든지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더 아마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용들이 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다수의 서비스들을 사용해 보면서 이 서비스들을 단순히 쓰고 놀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어떻게 이 기능들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아이가 더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네,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AI로 인해 가장 크게 변할 산업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모든 산업군에 AI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인간의 노동, 반복적인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들, 특히 그런 것들이 대체되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군이겠죠. 당면하게는 IT 이슈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특히 테크 기업들은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좀 보수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효율화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더 쉽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상장한 시프트업이라는 게임사가 있습니다. 그 게임사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게임사, 대형 게임사 얘기하면 넥슨이나 애니소프트 같은 기업들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전체 인력이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프트업의 시가총액이 이미 애니소프트를 넘어섰어요. 직원 300에서 400명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몇 명의 기획자, 몇 명의 천재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미 1000명, 5000명 있는 대기업들을 따라잡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술이 주 베이스인 산업군들은 이미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 부분이고,
아마 NC소프트라는 기업을 검색하면 요즘 최대의 화두가 구조조정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5,000명을 3,000명까지 줄이는 데 지금 1년이 걸렸고 더 줄여야 될 겁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이미 판교 테크노빌에서는 왕왕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하나는 금융 섹터인 것 같아요. 특히 돈이 오가는 곳을 잘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에 가장 밝은 곳이 아무래도 금융이겠죠. 특히 지금 금융산업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운영단에서 효율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심지어 영업이나 대면 섹터에서도 그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게 느껴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이와 IT 섹터는 이제는 정말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게 머지않아 우리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고 직접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그 산업군에서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AI의 발전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AI가 정말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다만 AI를 언제는 인간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겠죠.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창은 가장 강력한 방패를 뚫을 수 없다. 아마 창이 더 날카로워지면 방패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저는 모든 게 결국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AI가 끝도 없이 발전해 정말 이제 AGI라는 형태가 나왔을 때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 라는 그 논리를 보면 그 과정 안에서 이미 인간이 스스로 제한적인 수단들을 만들 겁니다. 분명히. 지금의 우리의 인류가 사실 보편타당한 일들만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권력자가 있을 것이고 피지배 계층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사회적 합의와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AI가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결국 여러 장치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 이슈가 분명히 불거질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전 딥시크의 사례에서 이미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AI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학습시키느냐 얼마나 똑똑한 인간으로 만드느냐의 그 과정에 앞서 나에게 유리한 AI를 만들 것이냐 어떤 특정 국가와 특정 세력에 필요한 AI를 만들 것이냐가 지금 일단 먼저 의제가 된 것 같고 중국에게 유리한 AI냐 또는 중국인들이 원하는 AI냐 이건 사실 AI 발전 과정과는 좀 다른 이슈인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AI가 인간을 위협할까? 그 질문보다는 어떤 권력자가 어떻게 AI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AI와 그 AI가 충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 지구의 패권을 보면 특정 정치 세력이 꾸준히 오랫동안 롱런에서 지배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한 1000년 정도 지구를 지배했고 그 뒤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패권을 지배해왔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정말 소수의 나라들이 이 지구촌의 패권을 다지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화폐 전쟁으로 발전을 했고 최근에 관세 이슈도 되게 크게 불거졌잖아요. 기술도 똑같아요. 결국 미국의 빅테크가 이 기업과 IT 테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AI도 누가 지배할까에 대한 문제로 봐야 되는 거지 AI가 인간을 위협할까라는 질문 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인간을 위협하게 된다면 빅브라더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빅브라더를 거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큰 정부로 코로나19 이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도 QR이라는 어떤 굉장히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때문에 식당을 가는데 어느 카페를 가는데 그 이력들을 국가가 보고를 받은 걸 경험해 봤잖아요.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같은 일종의 서방권 서비스들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안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를 이뤄냈거든요. 테크 기술 덕분인데 대신에 중국은 굉장히 통제형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도 곧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성향의 이슈가 아니라요. 정책의 효용인 것 때문인 건데 과거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자금을 투입할 때 그게 결국 정책 이반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발현되느냐 물어보면 아닌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할 거라고 돈을 태우면 다른 쪽으로 소비하는 세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라 이걸 반드시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쓰도록 정부가 유도를 한다면 가능한 시대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우리는 빅브라더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을 결국 누가 쓰느냐 어떤 권력자와 어떤 정책 이반자가 쓰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즉 AI가 인간을 위협하고 AI가 빅브라더를 만들고 AI가 인간의 통제를 더 강화하고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람일 겁니다. AI는 절대 주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방식의 오류는 사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오류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의 사건 사고도 분명히 있겠죠.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AI가 더 앞서서 보급되는 쪽을 모빌리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든지 아무래도 더 양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 더 도시화가 더 급진될 거고 그러면 결국 이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 떠오를 텐데 AI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되면서 어떤 인간의 이동, 자본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기술과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안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사고가 날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들 중에 사고를 발생하는 차들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기술적인 오류들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전 AI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은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예상하지 못할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AI를 두려워하고 또 뭐 챗봇의 인종차별 발언, AI 금융 서비스 오류 이런 부분들을 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AI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서 우리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건 전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AI를 컨트롤하는 AI가 있을 거고요. 그건 인간이 결국 그 엔드 딴에는 인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AI가 주어가 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통제 이슈는 크게 두려워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AI가 인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GI를 그냥 사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똑똑한 사람의 버금가는 정도의 두뇌를 지닌 AI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 AGI의 단계와 서비스를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체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샘 올트먼마저도 AGI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AGI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정말 사람보다 똑똑한 AI 그리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접하는 AI를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자동화가 되는 서비스들이 전 AGI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반 AI와 AGI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일반 AI와 AGI 거의 중간단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술적인 이슈와 실제 AGI를 서비스단에서 구현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슈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소버린 AI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에 어떤 국가와 민족과 문화를 조금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인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자본에도 국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개인들의 자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돈이지 국가의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가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을 때 자본에도 분명히 국적이 존재하고 이젠 데이터에도 저는 국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AI에도 국적이 있을 거고요. 그 AI가 AGI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지금 그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AGI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AGI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인간이 홀드 버튼을 누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내에 무조건 가능할 거고요. 그 수십 년 내에 가능하다라는 거는 AI를 두고 어느 정도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의 룰이 정해졌을 때일 겁니다. 지금은 룰이 사실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이 AI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가 AI를 통해서 만드는 콘텐츠라든지 AI를 만든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일종의 워터마크 방식으로 표시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AI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관리와 통제가 더 강화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거쳐야만 AGI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보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는 당연히 꿈꿀 수 있고 현실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주체가 AI가 아니라 AI를 갖고 있는 누군가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빅테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말 특정 권력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주체에 반드시 AI가 얹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라고 말을 해야만 그 리스크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즉 AI에게 미루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 AI를 갖고 어떤 생태계와 어떤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거에 대한 당연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AI를 얹은 기업이 인간을 지배하고 AI를 얹은 국가가 지구촌을 지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고 사회적 효용, 특히 인간 노동의 소외화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이제는 어느 정도 비용을 받아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면 구조조정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국내 법인에 있는 분들도 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의 국내 법인이죠. 특히 그런 유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좀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잘려나가는 거를 보면 지금 빅테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소외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 노동을 이렇게까지 빠르게 배제시켜도 되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되게 빠져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에 대한 과세 내지는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직책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정말 그런 것들을 기업에게 이제는 우리가 물려야 되는 시대인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자연스럽게 AI 기술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모든 산업계 또는 어떤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폭넓게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의식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텐데 저는 이 AI가 의식주에 이제는 뿌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를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에 AI를 빼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의식주에 저는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도 예를 들어보자면 전 스마트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진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진 거를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건너 생각해보면 지금 비디오방이 없어졌어요. 왜냐? OTT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영상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시대죠. 그리고 영화관을 잘 안 갑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많은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없어진 게 많은데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연히 없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스마트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스마트폰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필수품이 됐느냐, 거기 보면 결국 5G라는 굉장히 빠른 통신망이 존재했거든요. 통신망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공기 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AI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AI가 스마트폰 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AI 에이전트가 깔리는 거예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옛날 영화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범죄자가 될 만한 사례를 미리 이제 일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왜 그거 선지자로 도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이 결국은 저는 그렇게 투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일종의 논리적 명분을 탑재할 거라고 봐요. 우리의 되게 유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편적 사고를 매우 확장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AI는 정말 공기 중에 있는 거다. AI는 우리 모든 것에 스며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윤리적으로 꼭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편타당한 이슈가 사실 시대적으로 계속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시대에는 이런 이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또 요즘의 세대 그리고 요즘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공정성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윤리라는 것들은 결국 일종의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로 사실 이제 법을 뽑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도덕과 윤리로 발전해 나아가는 거죠. AI에게 결국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묻고 탑재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일단 당장은 법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시작점이 될 거라고 봐요. 다만 법이라는 거는 국가마다 또는 인종마다 지역권마다 다 다르죠. 미국도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AI를 대중화하는 데 앞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으면 기본적인 법률서부터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우리나라도 실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AI 기본법 그리고 이제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런 걸 계속 서치하고 봐야겠죠. 윤리라는 게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AI와 관련 법제화는 빠른 편인가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빠르지 않다라는 언론들의 지적들, 저도 사실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 어떤 산업군과 생태계를 빠르게 쫓아가는 그 속도전에 능한 나라고 그런 기업들이 다수 경쟁력을 갖고 지금까지 이 수출주도 산업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저는 AI 시대도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기술의 진보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주도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바라지만 여건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AI가 있는데 언어적 허들이 그렇게 중요해라고 하겠지만 언어가 결국 인간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생각의 사고의 흐름을 많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와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언어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에 대한 그런 담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AI의 윤리, 그리고 AI를 바라보는 것마저도 우리가 빨리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잘 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매우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절대 부족하거나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사실 테크노베이션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그 책 내용 보면 사실 알맹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통신 서비스를 영위하던 기업들이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최근에 우영우라는 드라마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드라마를 제작한 곳 생각보다 영화 제작사가 아니라 KT라는 통신사입니다. 네이버라는 인터넷
플랫폼, 검색 광고와 어떤 생활 서비스의 온라인화로 돈을 벌었던 기업이 최근에는 웹툰을 내놓기도 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내놓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업의 경계가 많이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어떤 직무나 어떤 직책이 한 곳에 고여있는 시대는 절대 아닐 거예요. 디지털 시대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고 자산도 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 온체인화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제 정말 도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절망하거나 패배주의에 쌓여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정말 잘 쫓아가는 나라거든요. 그 어느 나라보다 통신망이 빨라요. 저는 거기서 매우 큰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린 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거듭드리고 싶고 특히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변수가 너무 많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너무 맥락 없이 추상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심플하게 얘기해. 저는 비트코인에 베팅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률적으로 비트코인에 베팅하는 게 저는 금에 베팅하는 거와 매우 흡사한 투자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구의 패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이 더 이상 자국의 청년들의 피를 쉽게 흘리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미국의 항공모함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가지 않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중국의 국민들도 더 이상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의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디지털 기술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흐름과 그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버텨내야 하는 거는 가장 안전한 베팅을 하라. 그리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흐름을 잘 봐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자본은 원화 자산은 사실은 달러 자산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고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있죠. 다만 저는 경쟁력인 자산이 우리나라에 하나는 있다고 봐요. 바로 사치제 쪽이 될 거라고 봐요. 필수제가 아니라 사치제. 좀 다른 얘기인데 GTX가 굉장히 이제는 직주 근접을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주의 이슈로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집을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필수제인 부분들이 많이 오를 거라고 봐요. 특히 AI 시대에는 모든 서비스, 모든 데이터들의 허들이 낮아지고 각 주요 밸류에이션을 많이 낮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은 매우 희소한 것들이거든요.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매우 버블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금이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나 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집이나 아파트나 자동차나 옷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정말 희소의 가치가 AI 시대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 그걸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